안녕, 잘 자. 저희 태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기 침대에 누워서 빠르면 3초, 적어도 10분이면 잠에 듭니다. 보통은 한 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훈련을 통해 스스로 자는 법을 익혔거든요. 아빠! 그 방법을 지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 저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너무 늦습니다. 아기랑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보내기 위해 바로 놀아줍니다. 이때부터 수면 교육이 시작됩니다. 가자, 만두 가자. 먼저 저희 부부는 학술 자료들을 조사해서 즉각적인 소멸법으로 수면 교육을 했습니다. 저희 아기가 잠자는 루틴과 이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린 뒤 관련 논문들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소멸법을 써도 괜찮다는 믿음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기 수면 교육을 위해서는 수면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옥스포드 정신과에서 발행한 기사에 근거하면 수면 환경은 편안한 침대, 어둡고 조용한 방, 정확한 온도와 습도, 그리고 무자극적이고 비징벌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가 선택한 소멸법은 카린지 프랑스 교수의 논문에 나와 있는 방법을 기준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아기 수면 시간이 다가오면 모든 것을 멈추고 아기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온전히 집중을 해서 아기와 놀아주고 관찰하면서 아기가 졸린 순간을 캐치하셔야 합니다. 눈을 비비거나 하품을 하거나 졸린 거 안 들키려고 열심히 뭔가를 할 때도 있어요. 이걸 캐치하셨다면 수면 루틴을 진행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먼저 분유를 주고 책을 읽어줍니다. 저는 분유를 먹일 때 아기가 졸음이 더 쏟아지도록 콧등을 쓰다듬거나 눈썹을 쓰다듬어 줍니다. 다 먹었어? 웬일로? 저희 아기는 잘 때 뱅글뱅글 돌아다녀서 이불 말고 수면 조끼를 입히는데요. 옷 입는 걸 싫어해서 책 읽어주기 전에 수면 조끼를 입힙니다. 그리고 소화가 잘 되도록 등을 두드려줍니다. 이렇게 수면 환경이 조성된 방으로 들어가는데요. 저희는 집이 좁아서 아기와 같은 방을 씁니다. 하지만 부부 침대와 아기 침대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침실에 들어가서 은은한 자장가를 틀어주고 책을 읽어줍니다. 태호는 이 루틴에 익숙해져서인지 책을 읽을 때는 벌써 눕고 싶어해요. 책을 다 읽었으면 아기를 안고 짤막하게 인사를 합니다. 잘 자라. 사랑한다 이런 말이요. 인사는 길게 하시면 안 된대요. 그리고 침대에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눕혀놓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와야 해요. 이게 바로 즉각적인 소멸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쉬워요. 하지만 문을 닫고 나와서 CCTV로 아기가 잘 때까지 관찰해야 합니다. 아기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절대 개입을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이 시간이 가장 괴로운 시간이에요. 영상을 보시면 태호가 이렇게 금방 잠이 들지만 조금 뒤척이다가 일어나서 엄마 아빠가 없는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잠이 들어요. 이렇게 잠이 들었어도 새벽에 깨서 우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CCTV로 아기가 잠들 때까지 관찰을 하고 절대 개입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괴로운 시간을 이겨내시다 보면 하루하루 아기가 잠드는 시간이 줄어드는 걸 관찰하실 수 있을 거예요. 태우도 교육 첫날은 30분 이상 거의 1시간 정도 울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3일? 4일째 되는 날에 15분 정도 지나자 잠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리해보면 먼저 수면 환경을 만들어주고요. 아기의 졸린 신호를 캐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면 루틴을 진행하고 아기를 침대에 내려놓으면서 짧게 인사, 그리고 위급한 순간이 아니라면 아기에게 개입하지 말고 잘 때까지 관찰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아기의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 아기의 발달과 성장에 장애가 생기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요. 양육자인 저희 부부는 저녁 시간이 풍부해져서 태호와 함께 지낼 내일을 준비할 여유가 생겼습니다. 물론 삶의 질이 엄청나게 향상되었어요. 자, 이제 저희가 태호의 수면 교육을 위해 이 소면법을 선택한 이유와 확신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었던 이유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면법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벌써 수면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찾아보셨을 텐데요. 유명한 수면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누법과 퍼버법. 여기에 공동수면이라는 것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저는 공동수면은 아예 배제했습니다. 이유는 유아 돌연사 때문입니다. 유아 사망의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아 돌연사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요. 미국 국립보건연구원과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유아 돌연사 증후군의 예방법으로 분리수면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안누법입니다. 안누법은 베이비 위스퍼란 책으로 유명해진 수면법인데요. 말 그대로 안아서 재우다가 눕히거나 쉬쉬거리며 토닥토닥 재우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아기에게 수면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양육자가 아기를 재우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술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이 세 가지 논문을 종합해보면 아기가 수면으로 전환하는 동안
흔들기나 쓰다듬기 같은 적극적인 부모의 개입은 아기가 독립적으로 안정을 관리하는 기술의 발달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노법도 패스하고 퍼버법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퍼버법은 1985년 리차드 퍼버라는 사람이 Solve Your Child's Sleep Problems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유명해진 소멸법입니다. 논문을 찾아보니 퍼버법은 익스팅션, 소멸법의 한 종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익스팅션은 직역하면 멸종이라는 뜻인데요. 한국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지 찾지를 못해서 제 영상에서는 소멸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소멸법은 아기의 부름에도 양육자가 반응하지 않는 방식으로 아기가 졸릴 땐 자면 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수면법입니다. 사실 소멸법이 개발된 이유는 아기를 빨리 재우고 육퇴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스프링거에 발행된 블루덴의 논문을 보면 유아 중 40%가 수면장애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면장애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행동요법입니다. Infant Sleep Disorder이라고 학술 자료를 검색해보면 관련 자료를 많이 찾으실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수면장애는 잠이 들지 않는 것을 포함해서 수면 중 각성, 수면 중 일어나기, 일어나서 부모 찾기, 일어나서 울기 등을 말하는데요. 캠브리지 대학에 기재된 논문에 따르면 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기는 활력 저하, 무관심, 성장 저하, 뇌 발달 저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스바이어에 실린 아비사대의 논문을 보면 아기의 수면 장애는 가족 스트레스, 엄마의 수면 장애, 엄마의 피로를 동반해서 산모의 우울증과 부부간 불화, 심지어 아동 학대를 유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멸법 관련 자료를 찾아보다 보면 cry it out, 즉 그냥 울게 둬라는 말로 통용되기도 하는데요. 아기를 방치해서 울다 지쳐서 자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윤리적이다, 애착 형성을 방해한다, 이런 식으로 반대하는 논문이나 기사도 많았고요. 이런 기사들을 접하신 양육자들께서는 소멸법 실행에 겁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2016년에 게재된 이 논문을 보시면 소멸법 실시 후 12개월의 추적 조사 결과 감정적, 행동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아기는 없다고 합니다. 역설적으로 1985년 퍼버법이 나온 후 40여 년이 흘렀습니다. 소멸법으로 인한 부정적인 성장 자료가 충분히 나올 만한 기간인데 애착이나 성격 발달 등의 문제가 있다는 추적조사 논문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여하튼 소멸법이 유아 수면장애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논문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2022년 올해 게재된 미셸 칸의 논문을 보면 이렇게 많은 부정적인 우려는 소멸법의 영향과 연결이 안 되고 오히려 효율성과 효과가 입증된다는 추가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소멸법은 이롭다, 실행해도 괜찮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실행하시면 됩니다. 이 소멸법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즉각적인 소멸법, 점진적인 소멸법, 부모의 개입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캠핑아웃 등등. 저는 즉각적인 소멸법으로 태호의 수면 교육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소개해드리는 두 가지 논문 때문이었습니다. 우선 캐롤린 로턴의 점진적 소멸법의 효과에 관한 논문입니다. 퍼버법도 점진적인 소멸법의 한 종류입니다. 논문의 내용을 보면 점진적 소멸법이 부모가 개입하는 수면법보다 효과가 좋다. 하지만 일부 아이들에게서 증폭된 반응이 나온다는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논문은 캐린지 프랑스 교수가 작성한 논문인데요. 즉각적인 소멸법이 점진적인 방법보다 좋은 효과를 내고 부작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멸법을 실행하게 되면 아기가 울게 되는데요. 울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스프링거에 기재된 사라 블런든의 논문에서는 즉각적인 소멸법, 점진적인 소멸법, 캠핑아웃을 할 때 아기의 코르티솔 수치를 확인했는데요. 그 결과 세 방법 모두 비슷한 수치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발견됐다는 내용입니다. 즉 울기 때문에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즉각적 소멸법이 스트레스를 더 주는 것은 아니다는 결론입니다. 거기다 궁극적으로는 양육자의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이 개선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한번 소개드렸던 논문인데요. 여기에서는 소멸법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기의 성장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즉각적 소멸법은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없다. 스트레스는 발생하지만 다른 방법과 유사한 정도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는 아이의 성장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소멸법 시행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빠와 엄마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소멸법을 실행하게 되면 초반에 아기들은 무조건 울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기가 서럽게 우는 모습을 관찰해야 하기 때문에 심적으로 굉장히 괴로운 방법입니다. 합의 없이 진행하게 되면
한 분이 불만을 갖거나 이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한 분이라도 반대하신다면 절대 실시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일주일 이상 실행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머레이 저널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아기와 부모의 유대관계가 좋을 때 실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아기가 잠들 때까지 관찰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는 아기를 지켜봐야 하는 이 시간이 굉장히 괴로울 텐데요. 그렇더라도 아기가 우는 것에 개입을 하지 말고 버티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중간에 방침을 바꾼다면 아기들이 더 혼란스러워 할 수 있습니다. 캐린지 프랑스가 작성한 비헤비어 논문에 따르면 방침을 바꾸면 새벽에 깨는 것과 같은 아기의 수면 장애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캐린지 프랑스의 또 다른 논문에 따르면 3에서 6개월이 적기이나 그 이상의 영아에게도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육아에 정답이 없는 것처럼 수면 교육에도 정답은 없습니다. 다른 여러 수면법들도 정도는 다를 뿐이지 효과는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학술 자료들을 찾아보고 가장 효과가 좋다는 방법을 선택한 것뿐이고요. 제가 조사한 자료를 참고하시고 아기에게 맞는, 부모에게 맞는 육아법을 찾으셔서 상황에 맞게 적용해 보세요. 자, 어쨌든 저쨌든 여하튼 저하튼 아빠도 사랑받고 싶다. 끝.